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들으셨죠? 네, 저도 그냥 밤중에 무심코 SNS를 보다가 갑자기 인스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토니상 게시글을 막 퍼나르면서 큰일이 났다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알리고 있어서 그제서야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수상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겸사겸사 찾아서 들어보고 했는데 막 노래도 너무 좋고 또 이분들의 그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음악계에서 한 작년쯤 엄청 좀 화제가 됐었던 뮤지컬이 하나 있었거든요. 일 테노레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조선에서 최초로 오페라를 올렸던 성악가의 이야기를 오페라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박천휴 극작가랑 그 윌 에런슨 작곡가가 같이 만든 최근의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잘 만드시는 분들이었구나. 그래서 이전 작으로는 일단 그 토니상 수상도 하고 이제 최신작도 국내에서 많이 이제 평가를 좋게 받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멋진 분들이셨군. 너무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6관왕도 6관왕 놀라운데 상의 내용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거는 정말 뮤지컬의 핵심 상들인 거 아닌가요? 작품상, 극본상, 그렇죠. 음악상은 너무나 정말 핵심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너무 다 잘했다 상. 네, 네, 다 잘했다 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주연 배우가 바뀌고 연출이 바뀌고 다른 나라에서 공연하고 할 수도 있는 걸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진짜 대단한 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들이 근데 그렇게 많았나요? 네,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뮤지컬 다니시는 분들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냥 해외에서 들여오는 뮤지컬 각색한 것도 워낙 크고 많지만 국내에서 창작하는 뮤지컬도 진짜 많더라고요. 어린이부터 가족 대상 뮤지컬 그리고 일반 대상 뮤지컬 진짜 장르도 다양하고 또 뮤지컬 같이 하는 그런 앙상블 팀도 많고 또 아마추어 그런 동호회 활동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아마추어 동호회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뮤지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막 좀 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직장인인데 뮤지컬 같이 하러 가고. 그래서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는 방식도 되게 다채롭고 이 관객층이 되게 넓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도 이렇게 막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추어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연습하고 해서 무대에 올리나요? 네. 그래서 그냥 소극장 대관해가지고 같이 올리는 거죠. 친구들 불러서? 친구들 불러서, 네. 우와! 네, 그래서 노래하고, 거기서도 이제 누가 주연을 하느냐, 이런 거 나름 또 이제 각축장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세요. 알력 다툼합니까? 네, 이런 다툼이 있죠. 네. 야, 와, 그런 활동들도 있군요. 네, 그래서 유명한 것들 그렇게 동호회에서 많이 한대요. 뮤지컬 빨래, 이런 것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어려운 노래면 너무 힘들 텐데.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네. 평론가님은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3주 동안, 네, 저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개촌 클래식 축제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어가지고, 네. 그거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았었고, 햇볕이 또 참으로 쨍쨍했는데, 낮에는 약간 등이 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녁에 이제 특히 이제 야외에서 풀밭에서 음악 듣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너무너무 좋았고, 또 9시쯤 시작하는 그 나윤선 재즈 보컬님의 그 재즈 공연도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역시 자연에서 바람 맞으면서 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음악 듣는 것만큼 호사스러운 일이 없네. 이런 시간을 또 보내고 너무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호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네요. 정말. 네. 언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공연 소식이죠.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이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에서 진행하는 공연인데요. 제목은 리프로젝트 장단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6월 26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세종 M시어터에서 딱 한 번 하는 공연입니다. 딱 한 번만요? 네. 너무 아까운데요? 아까워요. 네.
이거 정말 볼 생각 있으면 이날 꼭 가야 되네요. 6월 26일 목요일. 네, 단 하루뿐이고 이번에 또 되게 재밌는 구성으로 예. 새로운 신작을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여러모로 정말 여러 장르의 관객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이거를 소개해야겠다 하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름이 리 프로젝트 장단의 재발견인데 리가 한글 리가 아니고 RE 프로젝트 장단의 재발견.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이게 작년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에서 처음 시작한 일종의 시리즈 공연인데요. 네. 이게 리프레이밍의 약자로 이제 국악관현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프레이밍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리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주 국악관현악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랑받았던 곡들이 아니라 좀 이걸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신작들 위주로 소개하는 그런 기획이에요. 그리고 최수열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또 뛰어나고 눈에 띄는 그런 작곡가가 이 프로젝트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최수열이라는 이 작곡가 지휘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원래 클래식 음악계 쪽 분이신 거 아닙니까? 네, 이분은 그 클래식 지휘를 전공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 작년에 이 리 프로젝트도 그렇고 국악관현악 지휘를 좀 종종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분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팬심으로 지켜봐 왔었던 분인데, 보통 우리가 가진 지휘자라고 했을 때 되게 뭐랄까요, 그 장엄하고 묵직하고 권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음악에만 매진할 것 같은. 근데 그런 것과 조금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는 되게 젊은 감각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첫 커리어가 그 노다메 칸타빌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자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일본의 음대생들이 겪는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낸 약간 코믹 음악 드라마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메인 캐릭터가 이제 치아키 선배라고 하는 너무 잘생긴 음악을 잘하는 피아니스트였자 이제 지휘자였었던 사람인데, 그게 인기가 한국에서 너무 엄청나니까 한예종에 있는 학생들이랑 지휘 전공하는 분들이 이 칸타빌레 콘서트를 만든 거예요. 재학 중에. 우리도 이거를 실제로 해보자 하고 해서 이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막 난리가 났죠. 막 나의 치아키 센파이가 저 최수열 지휘자님이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최수열 지휘자가 치아키 선배. 네, 그 역할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흑역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재미난 활동들을 이제 활동 초기부터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는 또 되게 묵직한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뭐 서울시향 부지휘자로도 하시고 부산시향 상임으로 계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악관현악 쪽에 일을 좀 더 많이 하고도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 기반은 클래식이시죠. 근데 이분이 또 현대적인 그런 공연이나 현대음악 작품을 연주하는 데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언제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그 진은숙의 음악 이런 네. 것도 지휘를 하시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악에서도 이제 작곡가들이 신작들을 막 많이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창작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최수열 지휘자님께도 이거 우리의 신작을 연주해달라 하는 그런 의뢰가 이렇게 서서히 가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럼 국악으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참 이분 최수열도 님도 그렇지만 요새 이 서양음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분들이 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음악 스타일이나 뭐 박자나 뭐 악기 모든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십니까? 저는 막 이게 처음에는 저에게도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지휘를 할 때 그 국악곡에서 느껴지는 그 장단 특유의 멋이랑 이 뭔가 이렇게 합주를 딱 묘미 있게 살리는 그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면은 음악을 조금 더 뭐랄까 좀 냉정하고 좀 구조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큰 흐름을 이제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경향? 뭐 흥을 같이 타기보다는 좀 멀찍이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지휘해 주시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다. 뭐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어색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정치용 지휘자님도 그렇고 뭐 최수열 지휘자님도 그렇고 서양 음악 출신이지만 국악 관현악을 계속 지휘하시는 분들이 한 번만 하고 끝나질 않으시고 또 이제 국악 악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또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장단을 이제 어떤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으냐, 어떻게 하면은 이 합주의 맛을 더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이제 최수열 지휘자님은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때부터 국악 관현악 지휘를 시작해서 그냥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서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연주자분들께 이제 접근을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잘 모르는 거를 딱 오픈을 한 채로 가니까 연주자분들도 워낙 더 잘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면서 오히려 좀 새로운 시각으로 국악 관현악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서로에게 좋은 배움이 되는 시간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되게 흥미로운 조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의 일단 어수선한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기대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공연 리 프로젝트 장단의 재발견 어떤 곡들이 연주가 됩니까? 네, 이번에 딱 2작품 연주가 되는데요. 네. 하나는 굉장히 국악관현악 레퍼토리 중에서도 고전적인 작품입니다. 김희조 선생님의 작품 합주곡 3번이라고 하는 곡이랑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저희가 그 통영국제음악제 얘기할 때 소개해드렸었던 굉장히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 작곡가의 이제 위촉돼서 신작 만든 것이 이제 Unselected Ambient Loops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렇게 딱 2작품만 연주가 돼요. 그래서 1부에는 김희조 선생님 곡, 2부에는 이하늘이 작곡가의 곡 이렇게 하나씩 연주가 됩니다. 곡도 굉장히 간단하고 프로그램도 간단하고 근데 한 번밖에 안 하고 이거 너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연습을 엄청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또 신작도 있고 해서. 일단 곡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김희조 작곡의 합주곡 3번 이건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예전에 이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단장직을 맡으셨던 분이자 이제 굉장히 초기부터 창작 국악에 이제 많은 활동을 해오셨던 김희조 선생님의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이제 1987년도에 작곡된 곡인데 뭐랄까요, 지금 요즘 만들어지는 국악관현악들이랑은 좀 호흡이랑 이런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 호젓한 멋이 있어요. 그리고 좀 느긋하게 이렇게 음악을 천천히 풀어나가는 그런 멋이 있는 작품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정악풍의 서주, 뭐 국거리 타령, 자진무리 이런 전통악 장단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단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고, 저는 이 곡이 시작할 때 초반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고와한 멋이 있는 그런 대금의 선율이랑 양금이 이렇게 천천히 겹쳐지는 그런 멋스러운 오프닝이 있는데 그런 부분 참 멋있게 잘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김희조라는 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그런 국악인 중에 한 분인데 네. 이분이 87년에 작곡하신 합주곡 3번이 이번 리프로젝트 장단의 재발견의 첫 번째 곡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곡이 이하늘이 작곡가. 이분은 2006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되게 신나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그 김희조 작곡가님과 아주 대비되는 20세기 최고였던 분과 21세기를 이끌어갈 분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완전 양극단에 있는 그러니까요. 정말 고전적이고 진짜 이제 새로운 감각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그 청년을 맞붙인 거죠. 이분의 곡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곡은 이번 네. 진짜 신작이어가지고 저도 이분이 이제 뭐 미리 이제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거 통해서 공개한 작품에 대한 설명글 이런 것만 보고 정말 이렇게 유추만 하고 이제 인터뷰 통해서 얘기하신 거 보면서 상상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목부터 국악관현악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무래도 국악관현악곡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전통 쪽에서 소재를 찾거나 뭐 그런 한글로 제목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하늘이 작곡가는 이번에 그냥 뭔가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앰비언트 루프들을 이제 쓰겠다라고 그냥 제목에 그냥 딱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부터 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아 이제 국악관현악에도 이런 새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이제 프로그램 노트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밝히신 바에 의하면 이런 전통적인 장단을 이제 막 고스란히 이제 받아와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좀 해체하고 동시대 리듬 언어로 좀 재구성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듬의 차원에서 이런 장단을 좀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이
꽤나 길어요. 한 그래요? 4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작곡가가 여태까지 쓴 곡 중에 가장 길대요. 네. 그래서 인터뷰에서 말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긴 곡 쓰는 게 처음인데 뭐 망할 수도 있겠고 혹은 되게 좋은 평가를 얻을 수도 있겠고 자기도 이렇게 약간 점쳐보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분간 도대체 뭘 할까 너무 궁금한 와중입니다. 40분을 집중하고 듣는 것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앨범 하나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앰비언트라는 말을 쓰면 이게 네. 약간 배경음악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앰비언트 음악 하면은 보통 이제 정말 공간음, 이제 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같이 그냥 머무를 수 있는 음악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거기서 가끔 이제 노이즈 같은 소리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되게 미세한 리듬 패턴들 같은 게 있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앰비언트 음악은 진짜 정말 배경음악처럼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음악들이에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나를 막 쫄깃하게 하는 그런 음악적 진행이 있지도 않고 계속 귀를 사로잡는 캐치한 선율이 있지도 않고 정말 그냥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들어가 있는 음악? 저는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하늘이 작곡가가 어쨌든 앰비언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꺼내놓으면서 도대체 어떤 선율, 어떤 리듬, 어떤 장단을 써가지고 이 40분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까? 아니면 너무 시간이 정말 순삭되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갈까? 이런 것도 좀 기대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40분이라니까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게 과연 지루할지 그렇죠. 아니면 지루함을 못 느낄 정도로 뭔가 임팩트가 있을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일단 그 시간 때문에 이게 더 먼저 궁금해지긴 해요. 네. 그리고 일단 두 곡이 너무나 대비되는 작곡가에 너무나 대비되는 곡이어서 더 그런데 이 지휘자 최수열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공연인 리 프로젝트 장단의 재발견, 김희조라는 작곡가와 이하늘이라는 작곡가. 이 최수열 지휘자가 이 두 작곡가의 곡을 이렇게 앞뒤로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잖아요. 그 장단을 다루거나 리듬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정말 지난 세기에 걸출한 그 장인이 만들어낸 그런 호젓한 과거의 시간, 그리고 지금 시대의 음악가가 느끼고 있는 정말 앰비언트의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루핑되는 반복되는 시간감, 이런 것들이 서로 어딘가 공명하면서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단 그리고 시간, 뭐 리듬 이런 차원의 것들을 굉장히 확실하게 좀 대비를 주면서도 연결점을 가져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두 작곡가를 엮은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의미로든 이제 장단과 이런 시간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두 작곡가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단을 가지고 논다. 이 표현도 궁금합니다. 어떤 곡이길래 장단을 가지고 논다고 하실까? 그리고 이날 재밌는 행사가 이하늘이 작곡가가 무대에 직접 올라가신다고. 네. 이게 아무래도 보통 국악관현악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졌던 유형의 음악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도 그렇고 또 이 곡의 레퍼런스가 됐었던 게 이제 뭐 보통 국악관현악을 쓴다고 하면은 뭐 김희조 작곡가든 뭐 아니면은 그 걸출한 국악 작곡가들의 곡을 레퍼런스로 삼았다라고 말할 법한데, 이분이 자기가 레퍼런스 오마주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영국의 전자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트윈이라고 하는 전자음악의 어떤 한 앨범 을 오마주한 제목으로 이렇게 붙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아마 전자음악에 대한 그런 맥락, 그리고 그냥 뭐 장단이나 뭐 리듬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그냥 앰비언트 루프 그냥 이래버리니까 그런 제목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좀 더해줘야 될 어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뭐 작곡 배경과 이 작품의 컨셉, 그다음에 이 음악 안에서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자기 곡을 자기가 설명하신다고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근데 네. 뭐 최수열 지휘자가 또 적당히 질문을 또 재밌게 풀어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음악가들이 이렇게 곡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죠? 그 들리는 대로 작곡가들은 특히 들으세요. 싫어요. 뭐 이런 마인드시던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더 사실 쿨하죠. 네.
듣고 이제 나중에 뭐 애프터 토크를 한다 하면은 뭐 또 그럴 수야 있겠지만 듣기 전에 이제 음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약간 그냥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또 관객들은 좀 친절한 설명을 늘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적당선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 공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공연에 대해서 저는 앰비언트 음악 들으면서 사실 진짜 완전 이렇게 누워가지고 늘어져서 자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이해하는 그 앰비언트 음악의 느낌 이것이 이제 국악관현악곡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현됐을까? 그래서 나 이렇게 늘어져서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보통 공연에서 그러는 것처럼 완전 바짝 긴장하고 뭐 메모할 거 없나 이런 거 찾으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될까? 이런 저의 반응이 어떨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목이 unselected가 맨 앞에 붙어 있어요. 선택되지 않은 것이라는 건데 이게 이하늘이 작곡가가 예전에 썼던 곡을 쓰는 과정에서 썼었던 아마 여러 스케치들 중에서 아직 선택하지 않았던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곡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작곡을 한다는 건 결국 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 또 뭘 선택했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음향들이 또 들려올까?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최수열 지휘자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공연 리프로젝트 장단의 재발견 이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하늘이 작곡가의 작품에 영향을 줬었던 음악가 이제 에이펙스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에이펙스 트윈은 이제 활동명이고 본명은 리처드 데이비스 제임스라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처럼 보이는 이제 그 영국인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음악이 굉장히 정말 다양한 폭이 있고 정말 앰비언트 트랙부터 조금 빡센 느낌의 그런 일렉트로닉 트랙도 있고 혹은 되게 한편으로는 서정적이고 조금 나긋나긋한 그런 피아노 곡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되게 집요한 노이즈나 전자음악 이런 것보다도 조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긋나긋한 곡 쪽이에요. 네. 그래서 두 곡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April 14th, 그래서 4월 14일이라고 그냥 국내에서는 바꾸어 부르는 곡 하나랑 이제 또 하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곡 제목이에요. QKTHR 이라는 제목의 트랙이 있는데 이것들 이제 팬들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걸 막 감론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냥 의미 없는 단어의 나이를 수도 있다라는 썰도 있고 혹은 저 지금 이거 무슨 이니셜인가 생각하고 있어요. 퀄리티 코리아 땡큐 히어로 괜찮은데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도 이제 또 그런 뭐 이런 단어를 까면서 추측하는 게 퀸, 킹즈, 혹은 스론 이렇게 여왕, 왕, 왕자 혹은 이런 거의 줄임말일까? 뭐 이런 추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뭐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트랙의 이름을 제가 소리내서 지금 입으로 말해본 게 처음이라 저도 어떻게 읽어야 돼서 난감했는데 아무튼 아무도 이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게 일부러 두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두 곡 연달아 들어보시죠. 에이펙스 트윈의 곡입니다. April 14th, QKTHR.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April 14th 그리고 QKTHR 에이펙스 트윈의 음악이었습니다. 조정숙님께서 오늘도 반가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생각, 좋은 음악 감사. 그리고 5039님이 딱 하루만 한다니 시간 나면 공연 가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공연에 맞춰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정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온 음악 콘텐츠는 이번에는 그 앞서 들었던 음악과 관련된 책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여성 전기 음악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네. 그 여성 전기 음악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국에서 전자음악을 하고 있는 여성 음악가들의 에세이를 모은 어떤 수필집이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음악을 하게 됐고 이제 전자음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자 장비들을 쓰고 전기랑 나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다각도로 조망을 하고 있는 재밌는 책이에요. 여성과 전기와 음악. 어디서 어떻게 이어질까요? 일단 이 6 음악가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우선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울. 네, 그리고 주로 30대의 여성 음악가들이라는 점인데요. 이분들의 이제 활동은 굉장히 뭐 우리가 보통 인디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독립적인 활동 영역에 나와 있고 이들의 삶이며 활동이며 이들이 만드는 음악이 구체적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 약간 마이너한 장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어떤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의 자기만의 음악들을 정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나름의 고민들을 하고 전자음악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는 편인 그런 음악가들이라는 게 이제 이 6명의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음악을 대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 그 마음가짐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도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실질적인 파트로는 이분들이 어쨌든 전기 없이는 음악을 못 선보이는 그런 작업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포크 뮤지션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때로는 마이크나 그런 스피커 없이도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노래로만 이렇게 음악을 전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전원이 나가면은 모두 끝나버리는 그냥 모두 생뚱맞게 끝나버리는 그런 종류의 음악들을 하세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필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한 위지영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네. 이분은 바이올린을 쓰는데 바이올린에 되게 소형 마이크를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온갖 기타 이펙터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걸 동시에 그것을 굉장한 노이즈로 바꿔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압도적인 노이즈를 또 계속 반복하고 그 위에 또 바이올린 연주를 얹고 이런 식으로 전자음악에 굉장히 의존을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바이올린과 그 스피커 사이에 연결이 끊어진다 뭐 하거나 전원이 안 들어온다 하면 이제 퍼포먼스가 불가능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노트북 하나 딱 들고 와서 거기 랩톱에 있는 자기 음원들을 막 뒤섞어가지고 라이브로 그런 전자음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DJ로서 정말 알 수 없는 음악들을 뒤섞어서 이제 파티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늘 전자 장비를 들고 다니고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음악가들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들의 철학적인 공통점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다들 뭐 발전기 들고 다니시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전자음악을 볼 때는 노이즈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항상 노이즈를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깔고 뭐 음악을 연주하고 이게 섞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자음악이라고 말하는 이 카테고리를 네. 어떻게 정의하나요? 일단 전기의 힘으로 작동되는 전자 장비를 써서 만드는 음악이라고 완전 넓게 통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넓은 기술적인 정의 말고 그래도 음악 안에서는 장르상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자 악기를 쓴다는 사실을 음악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자기가 전자 프로그램을 써서 음악을 계속 소리를 변형을 하거나 혹은 뭔가 다른 악기로는 절대로 구현이 불가능한 이런 전자 악기로만 구현 가능한 사운드를 주요한 재료로 삼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음악 중에서 전자음악이 그냥 약간 서포트해주는 정도거나 혹은 그냥 매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코어의 핵심 아이디어로 와 있는 경우를 보통 이제 전자음악이라고 많이 칭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자적인 노이즈나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를 쫙 깔아놓고 뭔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뭔가 전기 신호에 막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전자음악에서 좀 특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운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더 그런 노이즈를 중요하게 다루고 더 선호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악기를 확성해서 쓰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컨대 뭐 일렉 기타를 연주를 한다던가 네. 그러면서 약간 노이지한 그런 디스토션을 거는 소리를 좀 낸다거나 정도였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거칠거칠한 소리나
뭔가 연결이 잘못돼서 나는 그런 피드백 노이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갑자기 막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거친 소리 좋은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다 처음부터 막 이런 노이즈가 좋아 이렇게 해서 시작한 분들보다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하고 전자음악의 전자적인 장비의 서포트를 받던 분들이 어느샌가 전자음악에서만 들릴 수 있는 이상한 소리들을 좀 좋아하게 되면서 전자음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자음악 하면 저는 약간 그 노이즈들이 어떨 때는 좀 귀에 거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잘 어우러지게 쓰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제일 처음 시작한 건가요? 이 역사는 일단은 되게 이제 출발지가 뭐 미국 쪽에서의 이제 시작된 나름의 역사도 있고 뭐 유럽 쪽에서 시작된 역사도 있는데 보통 전자음악의 완전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진짜 초창기 모델은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향 기사로 일을 하던 엔지니어 중에 이제 피에르 셰페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시에는 이제 거대한 릴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제 재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프에 좀 이상한 소리들을 녹음해와서 뭐 예컨대 우리가 주방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혹은 기차역에서 들리는 되게 리드미컬한 그 뭔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재구성을 하면은 좀 음악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외의 발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녹음하고 재생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음도 재구성을 하면은 음악적으로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세기 중반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그런 되게 정말 노이즈적인 사람들이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전자음악을 만드는 흐름이 하나 생겨났고 또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대중음악적인 맥락에서는 뉴욕 이제 브롱크스나 이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그런 뭐랄까요 계속해서 그 LP판을 계속 루핑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스크래치도 내고 그런 DJ 파티나 뭐 그런 소리들. 영역에서도 이제 또 나름의 역사가 생기고 그래서 뭔가 라디오에서 시작된 거, 그다음 좀 되게 아카데미 기반의 현대음악계에서 또 시작된 거, 그리고 그런 대중음악의 어떤 되게 현실적인 씬에서 시작된 거 이런 식으로 그 출발점을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기상 가장 이른 것은 그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국 그쪽입니다. 소리를 모아와서 이걸 어떻게 조합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샘플링을 생각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딱 정확히 그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 들리는 소리를 내가 샘플처럼 이렇게 딱 채취해가지고 다른 데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전자음악의 최초의 아이디어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내가 녹음해온 소리를 편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컷하고 샘플링, 그거를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읽는다라고 하는 그 편집의 방법에서부터 전자음악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방법론으로 많이 썼죠. 지금도 이제 뭐 비트 샘플링 혹은 이제 뭐 재즈의 어떤 한 부분을 샘플링해서 그 위에서 랩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전자음악과 이제 전자음악의 방법론을 같이 만든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평론가님께서는 전자음악 좋아하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전자음악의 매력이 뭔가요? 전자음악의 매력은 저는 시끄럽고 큰 소리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좋아요. 시끄럽고 큰 소리. 네. 시끄럽고 큰 소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전자음악 멀리해야 됩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들었었던 그 에이페스 트윈의 음악처럼 네, 그건 또 안 시끄러웠는데. 그럼요. 그런 나긋나긋한 음악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전자음악이어서 좋다 하는 것은 되게 폭발적인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는 전자음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피커로 크게 확성을 해주고 마찰음, 파열음 이렇게 막 깨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일상이나 이제 보통 공연장에서는 거의 못 듣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엄청 응축되어 있는 소리를 듣는 경험이 저는 이제 전자음악에서 좀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저자들의 음악을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오늘 나온 맞아요. 6명의 여성분들. 네, 여기 이제 영다이, 위지영, 키라라, 그다음에 에리, 조율, 황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의 다 이제 활동명인데 이 6분의 음악을 저는 거의 다 들어봤어요. 어허. 네, 다 들어봤고 이분 중에 이제 되게 그냥 팝에 가까운 전자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음악으로 웃기려고 작정을 한 분도 있어요. 네. 예컨대 이제 영다이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활동하는 친구는 이제 DJ이자 프로듀서인데
이분의 이제 어떤 유머 감각이 활동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고 이제 음악에서도 드러나요. 이 사람이 이 이름을 쓰기 전에는 봉준호라는 예명으로 쓰면서 이제 영화 감독 봉준호의 이름을 따와서 이제 온갖 장르의 음악들을 다 뒤섞어서 뭐 재즈를 듣다가 갑자기 대취타를 틀다가 그러다가 또 클래식도 틀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장르를 오가는 방식으로 디제잉을 막 재밌게 했었던 적도 있고 보통 우리가 DJ라고 하면은 한 2시간, 뭐, 아무리 길어도 3시간 정도인데, 막 8시간짜리 믹스테이프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우리가 이 전자음악과 이제 그 주변의 것들을 감상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비틀어보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황휘라는 분의 활동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분은 전자음악가이자 노래도 이제 너무너무 잘하시는 싱어인데, 네. 이분은 이제 미술계에서도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예컨대 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이제 공연도 하시고 거기에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엄청 미술 작품에 가까운 뮤직비디오 제작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분의 음악을 들을 때는 무엇보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근데 전자음악적으로도 너무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냥 듣는 기쁨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 대중음악상 이런 데도 이제 막 노미네이트가 되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황휘의 음악도 굉장히 재밌는 좀 추천하고 싶은 음악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다는 표현도 참 재밌습니다. 어떤 곡이길래 재밌다고 하실까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2901님, 예전에는 전자음악 하면 뭔가 시끄러운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훨씬 더 다양한 걸 들을 수 있어서 점점 더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전에 문화시대 나왔던 임용주님 곡처럼요. 4497님, 감각적인 전자음악 들으면 예슬님도 둠칫둠칫 어깨춤 추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추시나요? 엄청 춥니다. 아, 정말로요? 네. 저는 왜 신예슬님 이 음악 듣는 그 모습이 소파에 늘어져 있는 것만 자꾸 상상이 되죠? 제가 집순이라 좀 그런 면이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컨대 전자음악을 들으러 클럽에 간다 하면 또 응당 그 관습에 맞게 또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춤도 추고 네. 클럽도 가세요? 그럼요. 이런 음악을 들으려면은 그런 클럽에 가야 돼요. 네. 집에서 클럽 유튜브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가시는군요. 네. 2245님께서 관상에 춤이 없으신데 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책 얘기도 좀 해보면 네. 여성 전기 음악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제 정말 이제 여성으로서 음악을 한다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얘기도 있고 혹은 그냥 내가 그냥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절절할 정도로 네. 솔직한 언어로 풀어낸 부분도 있는데 뭐 예컨대 이제 키라라라는 아티스트가 쓴 말 중에는 정말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조금 읽어드리면은 음악이 참 좋다. 아름다운 선율, 신나는 드럼, 신기한 텍스처, 이런 음악, 저런 음악, 음악처럼 생긴 파동이라면 대충 다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한 고백 같은 이야기도 이제 막 많이 담겨 있고 음악을 하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다. 이런 진솔한 자기 고백적인 얘기부터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봉준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다는 그 영다이의 에세이 중에서는 도대체 이제 봉준호라는 이름을 쓰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고 다니는지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대체 뭐 하는 분이시냐는 질문을 받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음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뭐 얘기를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도 이제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특별히 좀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황휘님의 에세이 중에서 이제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이분이 처음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엔 동아리의 밴드 같은 데를 갔대요. 근데 갔는데 이제 밴드부에 있는 분들은 엔간하면 이제 남자들, 이제 남자친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음향 장비를 기본적으로 쓰는 법이나 뭐 악기를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남자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일단은 많았었는데 전자음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기계를 잘 다룰 수만 있다면 혼자서 뭘 다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자음악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온갖 소리들도 있고 악기 소리, 그냥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다 가져와서 쓸 수 있으니까 이 기계랑 친해지기만 하면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선배들이나 그런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배워가면서 그다음에
보통 여자들이 잘 기계를 다루지 못할 거라는 그런 편견도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그냥 딛고 극복해내면서 결국 기계를 이제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음악을 하게 됐을 때의 기쁨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솔직한 경험들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술해 주는 것이 이 여성과 전기와 음악이라는 게 이런 삶의 현장에서 만나왔던 것이구나. 이런 또 깨달음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동아리 밴드에서 남자 선배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서운하셨나 봐요. 그쵸, 여자 그거 선배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지 않았겠죠. 거의 없었겠죠. 그 시대라면. 이제는 이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인 거 아닐까요? 그쵸. 뭐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어쨌든 그게 남자 선배든 누구에게든 타인에게 의존하고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음악을 하게 되었다. 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전자음악 커뮤니티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뭔가 노하우를 주고받고 뭐 추천도 해주고 이런 은은한 연대의 커뮤니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관찰자로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좀 그런 거에 대한 해소감 같은 것도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으신 문장이 있었다면요? 네, 지금 이제 뭐 엄청 많이 표시를 해오셨네요, 책에. 그럼요. 이게 제가 또 저의 또래 음악가 동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의 음악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이 사실 전기 에너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뭔가 뭐 석유 자본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뭔가 그런 자원의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 멀리 가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네. 이게 자동기계와 음악하기라는 타이틀로 쓴 황희님의 글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건데 자기가 이제 쓰고 있는 그 전자음악 악기들로부터 정말 역사를 막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1977년 브롱크스의 DJ들이 블록 파티에서 썼던 턴테이블과 2022년 업체가 DJ 데뷔 무대 당시 썼던 을지로 신도시의 턴테이블 사이에 놓인 어떤 스펙트럼. 산업혁명이 나에게 안겨준 자동기계들. 엄마 혹은 아빠 중 어느 쪽에서 왔을지 몰라도 음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유전자. 마지막 남은 석유 에너지로 연주하는 전자음악가들. 태고적의 지구를 시추해 만든 전기의 힘으로 무대 위 마이크와 보컬 이펙터를 작동시키면 전선을 타고 공룡이 되는 내 목소리... 이렇게 끝나는데요. 진짜 멀리 가죠. 멀리 가네요. 근데 이게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목소리로 이제 노래를 하시니까 노랫소리를 엄청 길고 크게 어느 순간 확장을 하거든요. 전자악기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떠올리다 보면 어떤 공룡 같은 내 목소리를 떠올리며 언젠가 그런 태고적의 그런 지구까지 상상하게 되는 그런 감각도 떠올릴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공연과 좋은 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예슬 뮤직 큐레이터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